네, 미디어의 본질을 묻습니다. 질문하는 기자들 큐입니다. 오보, 명예훼손, 이런 언론 보도의 문제점이 나타날 때마다 함께 지적되는 게 취재윤리, 또 자정 능력의 부재, 이런 점입니다. 하지만 언론 스스로 기사를 들여다보고 제재하는 장치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언론 자율규제기구의 실태와 문제점 짚어보겠습니다. 또 이어지는 큐플러스에서는 어느새 안방 극장까지 스며든 19금 드라마에 대해서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한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조수진 장신대 교양학부 미디어 트랙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루는 자율 규제가요, 연구된 자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된 그런 사실들도 많거든요. 네. 약간 베일에 쌓인 미스터리를 푸는 기분이랄까? 좀 이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집중 모드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이야기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특별한 분을 힘들게 섭외를 했습니다. 현재 포털 뉴스 제휴평가위원이자 인터넷 신문과 케이블 방송 여러 심의를 직접 하고 계신 분인데요. 심영섭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초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도 역임을 하셨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가장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부담되네요. 저 역시 심의원장에서 활동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한계도 느끼고요. 그게 이제 제도적인 문제에서 미흡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아무래도 사람이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에서 오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행정 규제보다는 자유 규제가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고요. 오늘은 그 바람직한 자유 규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방면으로 좀 짚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KBS 임주현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좀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게 언론의 자율규제라는 개념 자체가 워낙에 좀 생소하다고 느끼실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또 너무 그동안 공론의 장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오늘도 어려운 주제지만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세 분과 함께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기사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 네, 봤어요. 아, 보셨구나. 그래서 기사의 요지는 이제 짧은 바지를 입은 여성이 쓰러졌는데 이제 남성들이 성추행으로 될까봐 안 도와줬다 기사가 나왔다가 결국에는 이게 오보로 밝혀졌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떤 기사가 잘못했다고 해서 주의 조치를 내린 기구가 있어요. 잘못된 기사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기관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바가 있으신지? 그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신문윤리위원회나 인터넷 신문위원회 뭐 이런 단체 이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기구거든요. 못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신 적이 아니요, 처음 들어봤어요. 그렇죠. 아니요, 그 기구에 대해서는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네, 영상을 보니까요. 안다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근데 솔직히 저도 좀 생소하더라고요. 기자들은 잘 아나요? 저도 사실 생소했고 이번 취재 과정에서 만난 여러 기자들에게 물어봤는데도 제대로 알고 있는 기자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올해로 출범한 지가 벌써 60년이 됐고 네.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이제 10년째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좀 놀랐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언론이 잘못한 저지른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국민들 뇌리에 남을 만한 이런 제재가 없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요. 좀 어떤 기구들인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국내 최초의 언론 자율 규제 기구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또 인터넷신문위원회 어떤 곳인지 임주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성범죄 피해 여중생의 유서 내용을 보도한 기사. 연합뉴스는 유족이 공개한 유서 내용을 전하면서 원문 사진을 크게 실었습니다. 중부메일은 더 나아가 유서의 주요 내용을 음영 처리해 눈에 더 잘 띄게 했습니다. 이들 기사는 유서 내용을 지나치게 상세히 전해 신문윤리 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대형 상업시설이 복합 쇼핑몰 중심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이 기사는 특정 업체를 홍보하는 광고성 기사로 분석돼 마찬가지로 주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언론의 자율규제 기구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와 인터넷신문위원회가 각자의 규정에 따라 심의한 내용들입니다. 신문윤리위는 통신사와 종이신문, 신문사닷컴의 기사와 광고를,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순수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와 광고를 심의합니다. 영역은 달라도 심의 방식은 비슷합니다. 자체 모니터링 심의 조직이 문제 있는 기사를 1차로 추리면 매달 열리는 회의에서 외부 심의위원들이 최종 심의를 합니다. 독자가 제보한 기사도 심의 대상입니다. 심의위원회는 문제의 경중에 따라 해당 언론사나 당사자에게 단계별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총 8단계, 인터넷신문위원회는 4단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지속 반복적으로 자율규약을 위반하는 언론사에 대해선 회원 자격을 정지하거나 박탈할 수 있습니다.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언론사는 자체 판단에 따라 문제로 지적된 사항의 개선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불복할 경우 특정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율규제기구의 심의를 받기 위해 윤리강령과 자율규제 사항을 잘 지키겠다고 서약한 언론사는 신문윤리위원회 120여 개사, 인터넷신문위원회는 810여 개사에 달합니다. 네, 영상 보고 나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 싶네요.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종이신문사 중심으로 심의를 하고 또 다른 기구인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인터넷신문 위주로 심의를 하는 자율규제기구다. 그렇게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뭐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신문사들도 인터넷 기사를 제공을 하다 보니까 이 양쪽에 좀 나눠서 가입하기도 하고 덜어는 양쪽 다 가입하기도 하거든요. 가령 이제 조선일보는 어딜까요? 신문이. 그러겠죠. 예, 그렇죠. 그리고 신문윤리. 디지털 조선일보는 어딜까요? 그거 좀 고민되네요. 인신위. 예, 아, 그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려서 가입이 돼 있고요. 이데일리 같은 경우는 양쪽 다 가입이 돼 있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제 좀 참고로 그 방송의 자율 규제 얘기는 왜 얘기를 안 하는 거지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방송은 이 전파라는 공공재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심이라는 행정 규제 기관의 규제를 받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신문사는 이제 어떤 사유제 형태이기 때문에 자율규제 형태를 띠고 있는 거죠. 대신 이제 방송은 내부에 심의부서를 설치하거나 또 시청자위원회를 꾸려서 자체 심의를 하게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방송의 자율규제 시스템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드리는 신문의 그 기구들과는 좀 성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 방송에 대한 논의는 빠졌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가장 궁금한 거는 왜 구태여 두 군데를 다 가입을 하는 곳이 있는가 싶어요. 심의받는 게 좋은 것도 아닌데요. 행정규제는 그 구체적인 제재가 따라오거든요. 뭐 심한 경우는 그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네. 하고. 그런데 자율규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을 당하기 때문에 이 가입했던 것 자체가 혜택이 되면 일종의 로터리 클럽이 되는 거죠. 내가 여러 이 기구에 가입을 해 있다. 네. 그걸 이제 대외적으로 알리면서 일종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죠. 신문사는 뭐 좀 다르지만 대부분의 인터넷 같은 경우, 종이신문과 다른 인터넷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포털에 이제 입점을 해야 됩니다. 일종의 가상 공간 안에 가게를 하나 얻는 거거든요. 근데 가게를 얻으려면 아무래도 어떠한 그 인터넷 신문사가 좀 더 나은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 판단할 때 이 자율기구에서 가입해가지고 일정하게 심의를 받았다는 기록 자체가 가산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점도 궁금하네요. 이렇게 가입이 돼 있으면은 정부가 하는 광고를 수주를 받을 때도 좀 유리한가 싶기도 하네요. 그렇죠. 정부 광고에서 그 상당히 유리한데요. 특히 이제 ABC 제도가 이제 내년부터 이제 그 지수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체 지수로서 이제 가장 그 손쉽게 채택할 수 있는 게 얼만큼 자율적으로 언론이 실천하느냐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2개, 3개의 어떤 기구에 가입하게 되면 훨씬 유리한 점수를 얻을 수 있겠죠. 그 자체가 플러스 점수니까요. 그 자율규제 기구를 둠으로써 운영비를 이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론진흥재단이 한국 그 신문윤리위원회하고 인터넷신문위에 각각 7억 5천씩. 그러니까
그러니까 합하면 1년에 15억이에요. 네. 이에 대한 그 언론진흥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구체적인 뭐 심사 기준이라든가 그다음에 기금이 이렇게 보내지면 그게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성과는 뭔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측정하는 지표 이런 것들이 누락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지적들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율심의 지원이 그 언제부터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언론진흥재단 관계자에게 좀 물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진흥재단이 2010년에 이제 문을 열었는데 문 열었을 때부터 그 지정 단체로 이제 지정이 돼서 매년 이제 지원이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뭐 국민의 세금인 거죠. 그 신문위는 이제 역사가 깊은 만큼 2010년 이전에는 또 다른 재원에서 이제 지원을 받았던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지원을 받으니까 뭐 매달 그리고 매년 연말에 그 실적 보고를 받는다고 해요. 근데 그로 인해서 지원이 끊긴 적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자, 그럼요. 이 자율 규제 기구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지기 시작했는지부터 좀 짚어보죠. 네. 이거를 좀 알아보려면 예전에 그 대한뉴스라고 기억나시죠? 옛날에 대한뉴스라고 했었죠. 그 시절로 돌아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책임 있는 신문을 모토로 하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지난 9월 12일에 그 발족을 보게 되었습니다. 1961년에 그 5.16 쿠데타 직후에 군부 세력이 이제 언론 정화라는 그 빌미로 언론인도 구속하고 막 통제가 심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론이 좋지 않았겠죠. 그래서 언론 통제하려는 정부 의도, 그러니까 이게 언론 통제를 위한 또 다른 어떤 방어적 산물이라고 보는 경향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부 의도와 또 자율 규제를 통해서라도 언론의 자유를 좀 확보해보려는 그런 요구들이 맞물리면서 그해 이제 9월에 이게 시작이 됩니다. 네. 이제 그러다가 2005년에 인터넷 신문 등록이 가능하도록 신문법이 또 개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2012년 인터넷 신문을 대상으로 해서 또 하나의 이제 별도의 기구가 생기게 되는 거죠. 아무튼 뭐 6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운영이 되고 있는 기구인데 존재감도 좀 미미하고요. 제 기능 참 잘 못하고 있다. 유명무실하다. 이런 비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래서 이제 김소리 아나운서께서 표현하시기로 점잖은 표현인 거죠. 유명무실이라는 거 점잖은 표현이고 제 식구 감싸기다. 뭐 봐주다. 그렇게들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가 있는데 올해 들어서 이제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400여 개의 기사를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390개는 가장 낮은 제재인 주의였고요. 낮은 게 주의거든요. 그다음에 15개 기사만 그보다 한 단계 센 경고를 받게 됩니다. 그다음에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최근 10월 14일까지 4천여 개의 기사를 심의를 했거든요. 근데 3,900개 기사가 주의를 받았고요. 나머지 한 9개 정도만 경고를 받았습니다. 경고가 여러 차례 누적이 되면 뭐 벌금이 있다던가 그런 것도 있나요? 예, 그 누적이 되면 그 한국신문윤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 벌금을 내야 되고요. 경고가 누적되면 이제 100만 원, 뭐 하게 되면 또 1,000만 원 해가지고 일정가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경우는 주의로 끝납니다. 주의라는 건 뭐 어떤 큰 제재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일종의 주의해서 앞으로 기사를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권고사항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살펴보면 그나마 이제껏 가장 강력한 규제는 그 관련자 경고가 한 차례 있었어요. 있긴 있었어요? 이게 신문위가 제재 통계를 공개한 게 2002년부터인데 그 이후로 보면은 거의 쭉 그냥 뭐 주의가 계속 나오다가 2013년에 관련자 경고라는 게 딱 하나가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보셨다시피 8개 제재 단계 중에서 6번째로 아주 높은 좀 센 제재 조치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해서 살펴봤더니 그 표절 사례였습니다. 표절. 그 한국일보가 당시에 이제 노사간 대치로 내용을 겪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기자들을 배제하고 소수 인원으로 막 신문을 만들었어요. 그 과정에서 연합뉴스의 그 사설까지 사실상 좀 베껴 쓴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베껴 쓴 거니까 좀 크잖아요. 엄청 크네요. 그래서 신문위도 당시에 이거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한국일보 논설위원실을 이렇게 콕 집어가지고 경고를 한 거죠. 뭐 타깃이 명확해지니까 언론사 입장에서는 뭐 더 망신스럽다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이게 정말 강력하게 책임을 물었다고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수님이나 뭐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사례에 대해서. 그 예전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1990년대에 한겨레신문 기자가 논설위원이 그 조선일보 논설을 베낀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도 비슷한 결론이 나왔는데 그 합의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업계 내에서 그 원래 자정을 하자는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업계 내에서 그냥 덮어버리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왜 그런 걸까요? 저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인적 구성에서 원인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위원회 구성을 보면 현직 언론인이 상당수거든요. 물론 이제 뭐 현직 언론인은 전문성 인정받죠. 당연한데 한편으로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그런 꼴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뭐 아무래도 뭐 선후배 이렇게 심의하다 보면 원정주의가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이고 그다음에 뭐 센 규제를 할 경우에 어떻겠어요? 언론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반발이 심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예상해서 할 것이고 그래서 어떤 심의위원은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을이고 언론사가 갑이다. 이런 말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규제나 심의를 하는 기관이 오히려 을이 을이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인적 구성을 좀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 올해 신문위의 경우에는 이제 위원장 포함해서 12명 중에 8명이 현직 언론인이고요. 그 범위를 더 넓혀서 이제 2010년부터 봐도 그 현직 언론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60%에 달합니다. 반면 이제 인신위는 좀 다릅니다. 그 최근 5년간 기사심의분과 위원 명단을 보면요. 그러니까 전문 미디어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 한두 명 빼면 사실 현직이 없었고요. 전직도 소수였습니다. 대신에 뭐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렸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비언론인 출신으로 위원회를 꾸리는 것이 과연 전문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냐라고 한다면 또 생각해 볼 지점은 있다. 언론중재기구를 처음 만들었던 스웨덴 같은 경우도 명확하게 그 자격 조건을 주고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그 법조인인 경우 구체적으로 몇 년 이상 법조 활동을 했어야 되고 해당 분야에서 어떠한 그 실적이 있는지를 그 살펴가지고 임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추천 기관한테 그 추천권을 주게 되면 그 기관이 어떤 사람을 추천해도 상관하지 않는 것이죠. 또 그 언론인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그 과거에 그 이런 비슷한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어느 정도 평판을 유지한 분들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네. 그 협회장이 누구냐 혹은 추천기관에서 그 당시 어떤 이 주도 세력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추천권이 행사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또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동업자 의식인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후배들을 징계할 수 있겠냐 하는 것들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언론인 출신 심의위원들의 뭐 봐주기나 온정주의가 좀 제재 수위를 낮추기도 한다. 그런 얘기를 좀 하셨는데 혹시 얘기해 주실 만한 사례 있으신가요? 예, 언론인 출신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그 심의위원회 참여하고 있지만 뭐 교수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저도 그 학교에서 이제 가르쳤던 학생 중에 아꼈던 학생인데 나중에 현직 언론인이고 그 학생이 썼던 기사가 문제가 돼가지고 수십 건이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물론 한 번도 그 결정을 그렇다고 해서 다르게 내린 적은 없습니다. 네, 본인 얘기를 솔직하게 좀 해주셨는데요. 공감 가는 부분이 있네요. 네, 저희 이제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심의실 관계자가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언론사에 통보했을 때 그쪽에서 그걸 받아들여주면 우리도 참 다행이다. 네. 그래서 심의를 하는 입장과 심의를 받는 입장이 뭔가 거꾸로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강제력이나 아주 강력한 유인책이 없으면 이런 구도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얘기 들어보니까 심의위원회에 너무 권한이 없다, 힘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언론사들이 뭐 주의를 받든 경고를 받든 별로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취재해 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요. 언론사든 뭐 기자든 심의 제재 결과에 대해서 그닥 그렇게 무겁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한번 먼저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7, 8월에 보도된 대선 후보 여론조사 기사입니다. 누가 더 높은 지지를 받았다거나 앞섰다, 제쳤다, 뒤졌다는 등 후보 간 순위를 매기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모두 오차 범위 내 격차인데 앞서거니 뒤서거니라고 쓴 겁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이들 기사에 모두 주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차 범위 이내면
통계적으로 별 의미가 없는데도 이런 표현을 쓰면 구독자들에게 혼란을 주기 때문입니다. 선거 여론조사 보도 준칙은 오차범위내 수치로 후보 간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면 안 된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를 받고도 해당 기사는 여전히 그대로 게시돼 있는 상황. 더구나 지금도 이런 기사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마나한 제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거기 참여하는 그 주체들이 스스로 그 규칙을 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고 따르면 사실은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텐데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뭔가 불리한 조치를 받았을 때 이 부분들을 받아들이거나 지키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런 실효성에 대한 그 문제 제기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의보다 한 단계 높은 경고를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니투데이는 2030 세대가 부작용 등을 이유로 접종 보이콧에 나섰다고 보도했다가 신문윤리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불과 3건의 사례와 딱 들어맞지 않는 여론조사 결과를 일반화해 사실을 왜곡 과장했다고 본 겁니다. 머니투데이는 해당 부서장에게 심의 결과를 전달해 주의를 당부했다고 설명했지만 해당 기사 역시 변한 건 없습니다. 심의 지적을 받은 다른 언론사들 사이에선 자율제재기구의 심의 결과가 주의를 환기하는 외부 모니터링 수단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신문윤리위원회에서 경고나 그 주의 이런 제재를 하더라도 이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따르지 않으니까 대부분의 그 신문사들이 이런 제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긍정적인 심의를 통해서 어떤 언론 보도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제재를 받는, 지적받는 언론사는 계속 지적을 받습니다. 네, 보니까 상황이요. 뭐 제재를 가하고 공문을 보내고 해도 언론사는 뭐 그렇구나, 뭐 참고하고 그냥 되게 가볍게 넘기는 것 같은 분위기가 여실히 느껴졌는데요. 궁금한 게 그럼 언론사가 뭐 주의나 경고를 받아요. 그러면 뭐 후속 조치를 취해야 되는 뭐 어떤 절차가 있나요?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뭐 그런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예, 그러니까 언론사의 자체 판단에 따라서 그냥 이제 조치를 취한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그 결과 자료를 일선 기자에게까지 보여주고 또 사내 게시판에도 올려서 모두가 공람할 수 있게 하는 데가 있었다. 뭐 이런 언론사도 있었는데 그거는 굉장히 좀 잘 된 케이스였던 것 같고요. 네. 대부분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모른다거나 뭐 적게는 3, 4년, 많게는 한 20년 이상 기자 생활한 사람들도 관련 내용을 통보받은 적이 없다라거나 관련 내용을 누가 통보받았다라고 전해 들었다. 뭐 이런 사례가 없다라고 답한 기자들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심의 결과 통보는 편집인 등에게 이제 등기 우편으로 보내는 거니까 이게 뭐 가다가 뭐 배달 사고가 나거나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받긴 받는 거죠. 근데 실제로 받아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까지는 제가 명확하게 뭐 확인해 볼 수는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 해당 기자가 제재를 받은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제재받은 걸 모르거나 잊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정도의 의심이 되는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네. 그 올해 초인데요. 뉴스원에서 학대 감금 사건을 보도하면서 굉장히 폭력적인 이미지를 사파로 씁니다. 그래서 한국신문윤리위원회 경고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경고가 내려진 경위가 굉장히 황당해요. 네. 왜 그랬을까요? 어떤 걸까요? 똑같은 사파를 사용해서 작년에 그래서 이미 주의를 받은 거였어요. 네. 근데 또 사용해서 경고로 내려진 거죠, 이번에. 근데 또 더 황당한 건 문제의 사파가 실린 작년 기사와 네. 올해 기사가 그대로 게재돼 있다는 거. 그다음에 그 사파는 수정도 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전혀 개의치 않는다라는 거죠. 와, 이 정도면 진짜 심의를 무시를 해도 유분수지. 솔직히 심의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경우 참 답답하고 허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 심의를 하다 보면 사실은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모니터도 하고 또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리는데 신문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제재 권한이 명확하게 없는 기구이기 때문에 굳이 뭐 따르지 않는 거죠. 뭐 해볼 테면 해봐라. 뭐 우리는 그냥 간다 정도인 것이죠. 2006년부터 2007년 사이에 문화일보에서 음란성 소설을 갖다 게재했어요. 여러분, 강한 남자라고 알고 계십니까?
문화일보에 연재되고 있는 소설 제목인데요. 연재 시작부터 줄곧 선정, 음란이라는 말이 따라다니는 이 소설이 최근 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또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언론사가 끄떡도 안 한 거예요, 제재에 대해서. 왜냐하면 문화일보가 사실 가판이 많이 되는 신문이었거든요. 당시에 이 소설이 게재되면서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신문이. 광고도 많이 붙고. 또 문화일보 입장에서는 뭐 설마 우리를 퇴출시키겠어요 라고 생각한 거죠. 말씀 들을수록 뭐 언론사의 자율 규제 기구라고 하는 게 정말 실효성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강해지는데요. 근본적으로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나라도 공적 자금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공적 자금이 활용돼야 될 목적이 명확해야 되고 또 활용된다라면 그만큼 그 행정기관에서도 일정한 권한을 위임해줘야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율규제기구에서 결정난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법원이든 혹은 행정규제기관이든 이중으로 규제를 하거나 이중으로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일은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걸 이제 보통 위임형 자율규제기구로 하는데요. 현재 우리는 위임형 자율규제처럼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법으로는 그러한 권한을 하나도 보장해주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돈만 쓴다라는 비난도 받고 실제로는 제재 실효성도 없는데 왜 있냐라는 비난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뭐 역사 문화가 다르긴 하지만 영국의 자율 규제 기구를 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국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1990년에 언론 불만 처리 위원회가 출범을 합니다. 근데 2011년에 뉴스 오브 더 월드라는 그 신문사가 유명 연예인, 뭐 왕실 가족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한 4천여 명의 휴대폰을 해킹을 해서 특종을 계속 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폭로가 됐어요. 그래서 해당 신문사도 폐가 내고 그다음에 자율 규제 기구도 책임을 물어서 폐지가 됐거든요. 이후에 이제 독립 언론 표준 기구가 새롭게 출발을 했는데 이게 이제 여전히 그 언론사가 조성한 기금으로 운영되는 게 문제거든요. 2016년에 뭐 자선 기부 단체 그다음에 개인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언론 모니터 독립 기구라는 게 새롭게 탄생을 하거든요. 여기 보면 그 해리포터 작가 J.K. 롤링 있잖아요. 이 작가도 이 기구에 후원을 했다. 그래서 좀 한때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그렇군요. 예, 영국 정부가 처음으로 승인한 기구입니다. 처음 승인한 기구이고 또 이 기구가 이제 실효성을 갖는 이유는 이 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언론사들이 만약에 법원에 피소가 될 경우에는 소송 비용을 면제해줘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그 자율규제기구를 통해 가지고 일단은 불만을 처리하기 위해서 즉 언론 피해에 대한 구제를 노력을 하고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이제 법원을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1심을 갖다가 그 자율규제기구가 하는 것이죠. 그게 민사소송법을 통해 가지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어떤 그 제도적 장치 없이 단순히 서약과 그다음에 실천하겠다는 어떤 이 의지만 가지고 이제 운영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그런데 새로운 움직임이 보입니다. 지난달 12일에요.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또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등 7개 언론단체가 모여서 통합형 자율규제기구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많은 기대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 여기에 심영섭 위원님도 또 함께 하고 계시죠? 연구위원으로. 네, 맞습니다. 오호, 많이 기대가 돼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예,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실 저희가 처음 하는 일이거든요. 이게 통합형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기구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도 있고 또 동시에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던 것처럼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제시를 한다 했을 때 과연 이게 이제 얼만큼 수용될 것인가. 즉, 이 7개 단체가 그걸 수용해 줘가지고 제도화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실천하기 위한 의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의지는 언론사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정치권과 행정기구도 중요한 것이죠. 네, 말씀 들어보면 결국에는 현실적인 신상필벌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귀결이 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자율규제를 어떤 이유로 얼마나 받았는지를 뭔가 점수화할 수 있다면 그거를 이제 언론사에 우리는 워낙에 포털과 언론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다 보니까 포털 제휴 뭐 평가나 그리고 또 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각종 지원 사업들이 있거든요. 거기 공모 자격 요건으로 넣을 때 그 점수를 더 많이 반영을 한다라거나 어쨌든 어떤 방식의 뭐가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가장 더 중요한 거는 그 언론인의 그 의지잖아요.
뭐 벌점이나 벌금 맞아도 뭐 나는 큰 지장 없으니까 그냥 마음에 간다. 뭐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언론 자정, 뭐 언론 개혁에 대한 뭐 국민적 관심 요구는 계속될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진짜 그 흐지부지 되는 거를 바라지 말고 이제는 어떤 자정에 대한 의지를 좀 보여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심의위원이 또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일 거다라는 말씀도 이번에 들었는데 저도 그래서 되게 좀 경각심을 갖고 있고 일단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그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간절함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통합형 자유기조의 기구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언론중재법이 강화되겠죠. 즉 언론 피해 구제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들이 이미 그 도를 지나쳤다고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기구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건지 아니면 이제 행정적인 규제를 통해 강제로 그 집행을 당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는 결국은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선택은 언론인들과 사주들이 해야 되는 일이죠. 네, 언론 자유를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언론 스스로 내놓은 자율 규제 기구. 그 기구가 국민적인 설득력을 얻으려면 존재 이유와 변화의 방향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때입니다. 자,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